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에서 외화 전문역 2종 1과목과 2과목 담당하고 있는 안준호 권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1과목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로 핵심 정리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은 무역거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 시험에 종종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무역거래 정의를 보니까 첫 번째, 무역의 이제 3대 법규, 다르게 말을 쓰면 무역관리 3대 법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역관리에 관련된 3대 법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그리고 상법이 아니라 관세법이 있는 거죠. 정답은 바로 1번으로 골라줄 수 있겠는데 일단 내용을 정리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대 법규를 말해 봤을 때 일단 그 통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품을 수출입하게 됐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죠. 세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관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통관 말고 그러니까 수출입 신고하는 거 말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 어떤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무역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통관 외라고 제가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신고를 하는 절차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외무역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나눠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갈 거잖아요. 대금의 어떤 지급과 수령에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무역의 3대 법규 또는 무역관리 3대 법규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품이란 눈에 보이는 유형물, 유체물 등을 말한다. 그쵸, 형태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인비지블, 눈에 보이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거는 이제 무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용역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정의 용역으로는 경영 상담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있다. 일단 맞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 네 번째,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대상에는 전 형태의 무체물이 포함된다. 이것도 맞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를 한번 빈 공간에다가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제가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로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주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거래를 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해봤을 때 여기는 무역 거래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무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품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물품의 수출입을 말한다 보시면 되는데 대외무역법상에서 무역이라는 것은 물품뿐만이 아니고 물품 말고 용역, 전형태 무체물까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체는 무역 거래자이고 이 무역 거래자라는 것은 실제로 업무를 어떤 이행을 하는 자,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자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임을 하거나 또는 위임을 받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상이 나오죠. 물품. 요거는 저희가 다른 말로 쓰면 이제 객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체와 객체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 대상이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물품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용역인데 용역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라고 해서 범위가 좀 제한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전자 형태의 무체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 형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앞에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용역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아까 위에 보셨던 것처럼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보셨던 경영 상담업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무 관련 서비스업, 그 다음에 회계 및 세무 관련 어떤 업이 나오는 것도 있고 운수업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를 차렸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회사를 차리게 되면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경영 상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아무튼 매출과 매입이 있을 거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세무 관련 어떤 상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까 받았던 법무 관련 어떤 상담도 받을 수가 있겠죠. 법무 관련 어떤 서비스업도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것이고, 요거 말고도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모두를 다 용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지재권이라 부르고, 요걸 좀 나눠보게 되면 일단 저희가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랑 저작권의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반드시 어떤 행정 절차가 수반되어야지만 권리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작권은 행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행정 절차를 수반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 없이도 그냥 저작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권리를 보호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특정 장소에서만 허용되는, 그러니까 인정되는 것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모두는 다 우리나라의 법령에 따라서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국내 법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 간의 어떤 조약이죠, 조약. 이런 협정에 따라 가지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무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3개 정도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전자적 방식, 즉 디지털 방식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뭐 부호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등이라고 나와 쓰는 게 있고, 그 세 번째 나오는 것들은 이거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거의 어떤 집합체 또는 그 밖에 기타 산업통상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위에 나왔던 이 내용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이고요.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는 목적이 있다. 뭐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대외무역,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의 무역을 이렇게 진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하고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원산지 표시라고 하는 것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진짜 힘들게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한국산으로 한 게 있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실제 한국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인 것처럼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원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좀 다르게 두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중국산을 구매했을 때와 그다음에 한국산을 구매했을 때, 뭐 미국산을 구매했을 때 가치가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정한 거래소 확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입하는, 수출입을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의무로 두는 것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국제수지라고 하는 것들은 그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의 이렇게 무역에 관련된 것들, 수출과 수입을 하게 될 텐데, 수출과 수입을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것을 제가 국제수지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국제수지가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저희가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균형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유지를 하겠다.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춰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통상이라 하는 것도 확대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사실 통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무역이라 하는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통상이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무역이라는 것은 아까 보셨던 물품을 이렇게 물품 등을 수출입을 하는 것을 말을 하지만, 이 통상이라는 것은 무역 말고도 플러스 알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 국민 경제라는 것은 개별 국민을 말한다기보다도 국가 전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네 번째, 대외무역법은 국내에서의 물품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일단은 국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대외 무역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가 아니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물품의 이동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대외무역법상의 무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저희가 그 객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품, 용역, 그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거고 이 물품이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따로 정하는 범위가 있고 용역하고 전형태 무채물 같은 경우에도 따로 정하는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형물 또는 유체물이라 부르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다르게 표현을 쓰면 동산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들. 그쵸.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 동산이라 하더라도 제외가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외국한 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것들은 제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한 거래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국한에 관련된, 외국한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그거 있겠죠. 뭐 지급수단이라든지, 뭐 증권이라든지, 채권을 화체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외국한 거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외무법이 아니고 외국한 거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답을 골라볼게요. 첫 번째,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이것 중에서도 뒤에 보시면 그 범위가 한정돼 있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해당이 되는 거죠. 해당되는 거 맞고요. 두 번째, 경영 상담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요. 이 용역에 대한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 나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식재산권에 관련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뒤에 나와 있지만 뭐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그다음에 프로그램 저작권, 그다음에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 설계권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것에 관련해서 이거 누군가에 넘겨주는 양도를 하거나 그다음에 전용 실시권은 설정하고 통상 실시권은 허락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는 그거죠. 전용이냐 통상이냐 이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전용 실시권은 누군가에게 내가 이걸 만들었다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더라도 내가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아예 넘기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설정한다 말을 쓰게 되고요. 통상 실시권은 한 명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허락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네 번째로는 정답이 되겠죠. 외국한 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입니다. 요거는 대외무역법이 아니고 외국한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세요라는 것이고 수출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수출에 대한 정의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빈 공간에 써볼게요. 수출. 자, 수출이라고 하는 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일단 물품, 그 다음에 용역, 그다음 전형태 무채물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물품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용역.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 이렇게 줄여서 써보겠습니다. 이 물품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건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수출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주의할 게 뭐냐면 거래 형태에 제한이 없어요. 거래 형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상인지 무상인지는 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형태라고 하는 것들하고 유무상을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거래인 매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 볼 수 있겠고 그거는 유상이라 볼 수 있겠죠. 뭐 매매하고 이제 교환이라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게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해서 이런 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증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건 무상이라 볼 수 있겠죠. 앞에 나왔던 나머지는 다 유상거래라 볼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물품이 국내에서 이제 이동하는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수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선박이 이제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어떤 수산물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사실 공해라는 그거거든요. 공해는 공공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누군가 어떤 영역이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즉 주인이 없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는 이제 먼저 잡아가는 사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그 선박의 어떤 국적을 고려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선박이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어떤 수산물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나라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국제법상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영토로 인정해 줍니다. 영토로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국내가 아니긴 하지만 국내로 간주되는 장소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채집하거나 포획한 물품을 요거를 외국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판매하는 행위도 저희가 수출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보세 판매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보세 판매장. 보세 판매장은 저희가 다른 말로 쓰면 이제 면세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요건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은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라 해서 다출을 보는 건 아니고 전제가 있어요.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생산품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외국인에게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있을 때 요거 저희가 수출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지 국내 생산품이 아니거나 외국인이 아닌 국내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수출로 인정하지를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그거죠. 이제 반대로 국내가 아니라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되는 물품 등의 인도가 있을 때라고 말을 쓰는데 요거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요건 반드시 유상 거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이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이 이동이 된다, 물품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인도된다 하더라도 그 인도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 중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것만 인정해주고 있는데 그게 뭔지 말씀드려보면은 중개무역하고요. 외국 인도 수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입은 반대가 되겠죠. 수입은 외국 인수 수입, 그 다음에 중개무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이었고 전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채물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이라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말을 하는데 요거는 저장 장치에 그러니까 정보 처리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을 하면은 USB 같은 데 있죠. USB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노트북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요거를 해외로 갖고 나가서 반출해서 이제 인도하는 것이 있을 때 저희가 수출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근데 그건 있어요. 아까 나왔던 것 중에 물품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를 고려하는 것이 없었는데요. 여기 나왔던 뭐 전세 형태 물품이라든지 용역 같은 경우는 그 주체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들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고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하는 경우가 기본적인 전제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는 것이고 첫 번째,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물품이 이동하는 것,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저희가 수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두 번째,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건 앞에 나왔던 주체를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주자가 거주자에게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것, 즉 인터넷으로 발송하는 거 있죠. 송부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 처리 장치, 정보 저장 처리 장치라고 하는 것을 저장을 한 상태로 반출했다가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 선박으로 외국에서 채취한 광물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긴 하죠. 영해가 아니긴 하지만 그거는 공공의 바다이기 때문에 여기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판단 기준은 그 나라 그 선박의 국적을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채집하거나 포획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우리나라 물건이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용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주요 곧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볼게요.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고, 자,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아까 봤던 거죠. 이동이 되는 것. 두 번째, 무역 거래자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 하고 그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하거나 그다음에 위임 받은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위임을 하는 자 등 나와 있죠. 바로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는 행위를 하는 사람, 행위자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임을 받은 자는 수임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위임을 하는 자는 위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수출행위 또는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 요거를 저희가 무역거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화 획득용 제품이라고 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주의할 거는 이것이 제품이라는 거예요. 제품. 제품이라는 것은 이미 제작이 돼서 완성된 물건이라는 거죠.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이제 하지 않는 완성된 물건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가봤을 때는 이제 어떤 생산 과정이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입한 후에 생산 과정을 거친 상태가 아닌 거죠. 거치지 않는 상태. 거치지 않고 외화 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저희가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부르고, 생산 과정을 거친 상태로 가는 것은 요거는 원료가 되는 거죠. 외화획득용 이제 원료 또는 재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입 실적이라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대외무역법상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 실적이 쌓이는 게 있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얘기죠. 요거는 저희가 대외무역 관리 규정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무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시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해당되는 수입 통관액 또는 지급액을 말을 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뭐 잠깐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수출 시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출 통관액, 즉 FOB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수출을 하는 거 말고도 나머지 외화 획득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돈을 받은 거 있죠. 영수한 것들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요건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수입 통관액이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CIF 금액이 되는 것이고, 요거 말고도 이제 지급을 하는 것들까지 해서 수입 실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수출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 절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 되어 있는 거고, 정답은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그것을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둘 간의 거래를 어떤 의사표시를 말을 하는 거죠. 청약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승낙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왔던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반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저희가 승낙이라 부르는 거죠. 답은 쉽게 고를 수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니까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라고 하는 것들, 일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일단 뭐 이 세 가지 모두는 기본적인 뼈대는 다 대외무역법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외무역법상에 가서 보면은 제11조에서 수출입 공고, 12조에서는 통합 공고, 그다음에 18조로 가게 되면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련된 이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출입 공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표현해 보시면 공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고라는 것은
알린다는 거죠. 알리는데 행정규칙상으로 알린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무역 거래자들이 알 수 있게 안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 공고는 일단 이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어떤 통제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인 것이고 통제라는 것은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한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제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면 다 산업통상자무장관이 대상을 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줄여서 뭐 산업부 장관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산업통상자무장관 즉 대외무역법을 관할하고 있는 산업통상자무장관이 어떤 특정 물품,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제가 필요한 물품들을 정해서 공고한다, 알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산업통상자무장관이 지정한다. 지정하고 그걸 가지고 고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통합공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수출입 공고랑 통합공고는 사실 개념상 겹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합공고도 마찬가지인 게 공고잖아요. 공고기 때문에 알린다라는 건데 이 공고를 한 주체가 누구냐면 똑같습니다. 산업통상자무장관이 공고를 하는 건 같아요. 두 가지 모두 같기는 한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통합공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통제가 아니고요. 자, 써볼게요. 통제가 목적이 아닙니다. 요거는 요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수출과 수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사전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요령이라고 말을 씁니다. 수출입 요령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주의할 게 뭐냐면 통합공고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합해서 공고하는 거죠. 통합이라는 것은 합친다는 거잖아요. 개별로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공고를 한다라는 것이 있는 거고 요거는 산업통상자무장관이 그 물품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어떤 개별 법에 따라서 개별 법에서 그걸 관장하는 그러니까 특정 물품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대상 물품을 지정하고 그걸 가지고 고시한다. 고시하는 표현 좀 그렇고 지정한다. 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역 거래자라 가정해 봤을 때요. 그럴 수 있죠. 어떤 식품 같은 것을 수입을 하고 싶어요. 수입을 해서 국내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식품이라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거잖아요. 되게 먹는 거 예민하죠,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정성에 대한 확인이 됐을 때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할 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안정성이라 하는 것은 식품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식품 검사를 받았을 때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받아간 거 있죠. 결과 나온 것에 한해서만 국내로 물건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했던 저희 개별법을 관장하는 기관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약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왔던 개별법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다루고 있는 개별법이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품위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개별 어떤 그 물품을 관장하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무역 거래자가 하나씩 내가 취급하는 물품들마다 다 그걸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좀 번거롭잖아요. 번거롭기 때문에 그거를 산업통상자무장관이 그걸 합쳐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한다. 통합해서 공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랑 다른 점은 수출입 공고는 그 대상을 산업통상자무장관이 정해서 알린다는 거였던 건데 통합공고는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물품을 산업통상자무장관이 단순히 그냥 합쳐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알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거는 통제 목적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략물자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들은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쉽게 말을 해서 전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인 무기를 취급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전략물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무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어떤 제조나 사용이나 이런 것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 부품들 있죠. 부품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저희가 전략물자라 말을 쓰고 있고 전략물자도 통제를 하는 게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똑같이 산업통상자무장관이 대상 물품을 정하고요.
하재는 요거는 산업통상자부장관만 정하는 건 아니고 요거 말고도 어떤 개별 행정기관, 다른 어떤 관계된 행정기관에서 그 대상 물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고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죠.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특정거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거래 형태로서 산업통상자부장관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무역 거래를 해요. 무역을 합니다. 하게 됐을 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칙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통제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한참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허가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떤 무역업을 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사람만, 허가가 있는 사람을 한해서만 할 수 있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물론 모든 물품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게 있지만 예외적으로는 통제가 들어갈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특정 거래 형태로서 인정받는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무역 거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거래 형태, 무역 거래 형태를 봤을 때 요게 지금 어떠한 원인에 따라 가지고 이 원인에 따라서 뭔가 이것은 특이한 것 같다, 뭔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관계행정기관인 산업통상자부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원인 때문인 거죠. 이것이 좋은 원인이 아니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거죠. 어쨌든 그 산업통상자부장관은 대외무역, 무역을 관장하는 기관인 것인데 어떤 거래 형태를 봤을 때 이런 거래 형태를 보니까 어떤 물품을 수출입하는 거하고 대금 지급하는 거 있죠. 대금 지급 수령하는 것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어떤 제한이 되어 있는 것들을 피할 목적으로, 즉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게 있어요. 인정이라 하는 것들이 사실 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뭐 승인을 받는 절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받았을 때만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사유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특정거래 형태 인정 사유 같은 경우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어떤 제한을 피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대외무역법상 이렇게 제한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제한들을 이렇게 피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대금 결제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제한 회피 우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한 회피 등 이렇게만 쓸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저희 수출입 공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저희가 대외무역법 11조에 따른 수출입 공고를 이렇게 회피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걸 거래를 하게 됐을 때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는 거죠.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금결제 확인 곤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쉬운 게 뭐냐면 물품을 수출하면 돈을 받아야 되고 물품을 수입하면 돈을 주면 됩니다. 그건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특별한 케이스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유상거래인데 이것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이 이동되고 돈은 국내에서 이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금은 외국에서 국내로 오거나 반대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는 거 있죠. 이런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보는 거죠. 두 번째로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금 결제가 없는 상태로 물품 등만 이동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대금 결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총 네 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랑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4개 중에 아닌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수출입의 제한을 회피해 우려가 있는 거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출입 공고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 산업보호의 지장을 초래해 우려가 있는 거래도 맞는 거고요. 세 번째,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의 이동이 있고 대금의 지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금 결제 상황의 확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라고 돼 있는데, 좀 잘못된 거 눈에 보이시나요? 여기 나왔던 게 잠등에 뭐냐면은 물품 등의 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국제 간의 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 등이 이동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네 번째도 대금 결제 없이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아까 이거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은 얘가 유상, 얘가 무상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라는 거고, 대외무역법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품 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 그쵸? 수출입이라는 것이 이제 원인이라 볼 수 있겠어요. 어떤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또는 수령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대금을 받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것. 요건 이제 수령 또는 영수라고 말을 쓰게 되고, 요거는 지급이 되는 거죠. 허가를 받고 이루어져야 한다. 잘못된 거 딱 보이지 않으세요? 허가라는 것을 받는 건 아니죠. 요거는 이제 허가라는 것을 뭘 말을 하는 거냐면은, 요게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인데 요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 있죠. 요거를 저희가 행정 절차상 허가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허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원래 안 되는 건데 허가를 받았을 때 허용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기본적으로 통제 대상이라 부를 하는 거죠. 그건 아닌 거잖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물품을 수출입하는 것, 즉 무역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받는 것, 수령하는 것은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좀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골라보면 바로 1번으로 골라볼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무역 거래자는 대외 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3번,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수출 또는 수입 승인. 이건 뭐냐면은 그거죠. 앞서 보셨던 것 중에 수출입 공고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출입 공고로 가서 보면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특정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이 통제를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금지가 되는 것들은 당연한 거지만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하게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을 때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산업통상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수출 승인, 수입 승인 받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한 유효기간은 원칙이 1년이라 보시면 돼요. 유효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 거죠. 4번, 수출입 승인은 특별한 경우에 1년 이내 또는 20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네요. 아까 보셨던 거랑 좀 다른 건데, 외화 획득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외화 획득. 요거는 이제 그거네요. 저희가 물건을 처음에 수입을 하게 됐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외화를 획득할 목적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수입하게 되면요, 그때 통제가 되는, 제한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제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할 때요, 수입 승인 대상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공고에 따라서 수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 하게 되면은 반드시 승인을 받았을 때만 수입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거고, 승인을 받지 않았을 때는 수입을 못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예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것이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수입 승인 절차 자체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와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면제를 하는 것은 사실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이후에 외화를 획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반드시 이 면제된 것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 나왔잖아요. 이 조건부로 한 거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수입한 이후에 그 용도대로 사용이 됐는지, 즉 외화 획득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하는 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이행하는 기간은 2년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2년이 이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게 있거든요. 국내에서 양도 양수를 하게 됐을 때는 1년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나머지 1년이라는 것은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을 골라볼까요? 다 일단 기본은 2년이죠. 2년이고 2년인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양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추가로 말씀드려 보면 이런 건 있어요. C 보면요, 요게 그거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요게 좀 오래 걸린다, 뭐 생산하거나 비축하는데 2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더 추가된 더 그 이상의 기간까지도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2년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것에 걸리는 기간, 상당하는 기간까지도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두고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정답은 2122 요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2년인데 2년이 많고요. 근데 국내에서 양수를 하게 됐을 때는 1년으로 딱 정해진다,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하거나 비축하는데 2년 이상 걸리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 걸리는 그러니까 그 생산하거나 비축하는데 걸리는 기간으로 보는 상당한 기간까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무역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 바르지 못한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역관리 제도라 함은 쭉 보시면 국가가 수출입 거래를 통제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그렇죠. 관리라고 해가지고 통제만 하는 건 아닌 거고요. 뭐 때로는 지원까지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외무역법의 규정은 현재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어떤 그 리스트 시스템, 뭐 파지티브, 네거티브 말하는 게 있었는데요. 좀 줄여가지고 쓸게요.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 정확히 말을 하면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고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말을 하는데, 이 파지티브라는 것은 그 저희가 뜻을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긍정적이다 라는 이걸로 이해할 수 있겠고,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거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으로 보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허용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보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되는 것만 이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거는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이 파지티브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가능한 것들만 따로 명시를 한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원칙은 제한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 있잖아요. 허용되는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한 거죠. 내역들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 쓸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쓰는 것이 바로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을 리스트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 빼고는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 가보겠습니다. 대외무역법의 규정은 현재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아닙니다. 파지티브가 아니고요. 네거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파지티브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된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통제가 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이 나열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반대로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안 되는, 좀 제한되는 것들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을 골라보면 이게 틀린 거죠. 다음 세 번째, 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통관 절차, 관세 등의 부과, 요거는 관세법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무역관리 3대 법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한 거래법,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게요. 11번입니다. 뭐 다른 것들 쭉 보다 보기 뭐 다른 여러 가지 힌트가 있긴 한데요.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다른 법령이라고만 쓴 거죠. 개별법, 제가 아까 언급했었는데 대외무역법이 아닌 다른 법을 말을 하는 것이고, 뒤에 쭉 가보시면은 이거만 봐도 알죠. 수출 수입 요령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통합공고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통합공고 얘기하고 있네요. 통합공고라는 것은 일단은 그거잖아요. 물론 산업통상자무장관이 이제 통합해서 공고한다, 즉 고시하는 거 맞기는 한데요. 일단 이것들은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령들, 수출과 수입 요령을 같이 통합해서 공고하는 거 말하는 것이고, 그거는 통제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통합공고란 국제협약의 이행, 천연자원 보호, 과당경쟁 방지, 국제수지의 균형, 거래질서 확립 등 산업통상자무장관이 고시한 규정을 말한다. 일단은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맞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케이. 근데 앞에 나온 것이 잘못된 거라 볼 수 있겠어요. 국제협약의 이행. 일단 여기 잘못된 거 알아야죠. 국제협약? 아니 지금 통합공고는 국내법에 있는 것들을 합쳐놓은 건데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고, 그다음 뒤에 보니까 천연자원보호래요.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지금 뭔가 이상하다. 과당경쟁 방지. 요것도 통제하겠다는 거고, 국제수지의 균형, 뭐 거래질서 확립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보니까 이거 통합공고가 아니고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요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합공고가 아니라 수출입 공고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품 등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볼게요. 국제평화 안전유지, 국가안보 등을 위해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이렇게 별도로 정하는 물품 등을 말하고 수출허가서 뭐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야 한다. 사실 요거는 이제 조금 애매하게 지금 보기가 선지가 좀 잘못된 거긴 해요. 이게 뭐냐면은 연결이 지금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일단 정답을 고르는데 문제가 없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에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긴 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 자체는 뭐 틀린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 관세법에 의한 통관 제한 항목으로는 요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저희 관세법에 가서 보면 234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거는 수출입 금지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출입 금지 물품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풍속을 해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해치는 물품들, 뭐 이런 거 쭉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예요.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은 화폐, 채권, 증권, 이것을 위조하거나 모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출입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 요거 말고도 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들 같은 경우에도 통관을 못하게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금 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는 요건 그거네요. 아까 봤던 것 중에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13번 문제 가볼게요. 자, 요거는 대외무역법상 이제 그런 그 거래 형태에 대한 정의가 나온 게 있었는데, 보죠.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고 그 대금은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식의 거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았다고 했죠. 이게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나간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외국에서 외국으로 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수령을 했다는 거 보니까 외국에서 국내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물품 등 지금 객체 대상이 되게 나온 거고, 요거는 대금 지급이니까 대금 결제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외국 인도 수출이죠.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4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거고, 첫 번째, 수출입 거래 형태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수출하고 대금을 외국에서 국내로 회수하는 방법.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수출을 했다면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될 것이고, 수입을 했다면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 유형에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수출입 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뭐 쭉 가보니까 그거네요. 특정 거래 형태 인정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억나죠? 아까 여기 4개인데 2개 나눠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한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 말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확인이 어려운 것들, 지급을 하는 게 있을 때 확인이 어렵다. 무상으로 이렇게 물품 등만 이동된다 라고 하는 거 말했던 겁니다. 세 번째, 연계무역이란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고 대금은 국내에서 수령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요거는 뭔가요? 외국 인도 수출을 말하네요. 연계무역이라는 것은 연계라는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역이라는 것은 수출과 수입을 말하는 거죠. 연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거래할 때부터 서로 연결돼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번에 내가 살게, 다음에 너가 사.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연계된 거라 보면 됩니다. 내가 이번에 물건을 샀으니까 다음번에 너가 사.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연계무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연계무역의 종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 가장 좀 이해가 빠른 게 뭐냐면 물물 교환이 되는 거죠. 물물 교환. 서로 간에 어떤 물건을 이렇게 교환하는 것들은 수출과 수입을 동시에 한다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물건을 주는 것은 수출이고 반대로 물건을 받는 것은 수입이죠. 이런 것들은 목적이 뭐냐면 수출입을 이제 균형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외국인도 수출은 해외 산업 현장에서 사용한 기자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물품을 곧바로 해외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원양어류에 의한 수산물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뭐 어로 작업 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주로 이용된다. 그쵸. 일단 물품이 외국에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바로 거기 현장에서 이렇게 매각하는, 판매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자, 여기 보면 연계무역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물물교환은 잘 아실 거고요. 사실 물물교환은 예전에 많이 했던, 정말 한참 전에 했던 그런 거겠죠. 요즘에는 물물교환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구상무역하고 대응구매가 있는데, 사실 구상무역 같은 경우는 물물교환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이 구상무역이라는 것은 한 건의 계약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서로 간의 수출과 수입을 진행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겠죠. 그 구상무역에서는 어느 한쪽이 대금을, 그러니까 물건을 먼저 사게 됐을 때는 상대방에게도 물건을 사라고 반대로 내가 수출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내가 한쪽이 먼저 돈을 지급하는 게 있을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기 전에 어떤 담보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물건을 반드시 지급할 거다, 수입할 거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내가 지금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수한 신용장들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뭐 토마스 신용장, 그 다음에 에스크로 신용장, 그 다음에 동식에서 신용장, 이런 것들은 일종의 어떤 담보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대응구매 같은 경우에는 두 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수출과 수입이 서로 독립적인, 이제 따로따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바이백이죠. 제품에 대해서 반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원료 같은 것들을 먼저 제공해주고 상대방이 그걸 갖고 완성된 제품,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완성된 제품을 내가 그걸 받는 형태를 제품 판매라고 표현하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을 말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요. 그냥 임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수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 문제 16번은 이제 외국한 거래법인데, 요거는 이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기는 해요. 일단 상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계를 이제 정리하기 전에는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원칙과 예외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급과 수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외국한 거래를 하면서 지급 또는 수령을 한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한 거래를 한다는 거는 이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서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 쉽게 말해볼까요? 행위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제 원인과 결과로 제가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어떤 원인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이제 있겠죠. 이 원인이라는 것은 이 결과를 하게 만드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거래 또는 행위라 부릅니다. 이 결과라는 것은 그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는데 원래 지금 저희가 외국환 거래법상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거죠.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칙은 자유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칙은 자유고 예외가 이제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한되는 사유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급이나 수령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정 어떤 방법들은 나중에 국가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게 있어요.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상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계. 상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을 구매하는 사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돼요. 여기만 100원짜리 물건이다. 그리고 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러면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물건을 지금 같이 보내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A가 사전에 B로부터 물건을 산 게 있던 거예요. 요거 제가 100원이라고 가정해 보고 그다음에 A가 100원을 표현하기보다도 여기를 저희가 한 70원 정도로 가정해 보고 그다음에 A가 B한테 100원짜리 물건을 팔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원래 원칙 확인이 가능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A가 B한테 70만큼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B가 A에게 100원을 줬다면 요거는 확인이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요거를 보면 되니까 각각.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A하고 지금 B랑 거래를 하는데요. 아까 기억나죠? 70하고 100이 나온 게 있었는데 요거를 각각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두 가지를 뺀 거예요. 어쨌든 A는 B한테 지급할 돈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받을 돈에서 걔를 차감을 하는 거죠. 100에서 70을 뺀 나머지 B가 A에게 30만큼만 주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다른 제3자가 봤을 때는 이 30이라고 하는 것들을 B가 돈을 줬는데 이게 어떤 거에 따라 줬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거죠. 감시 단속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계를 하려면 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상계 처리가 된 걸 확인해서 나중에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신고를 하게 만드는데 다만 신고를 하기 전에 예외 사유라고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소액인 경우, 소액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다른 거 통해 가지고 이제 절차를 거친 게 있거나 확인이 가능한 게 있었을 때는 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소액이라는 것이 미화 5,000불 기준이거든요. 요거는 5,000불 이내이기 때문에 신고 예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